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를 공동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이동 경로를 밝혀줄 동북아 대기오염 물질 연구 보고서는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남극에 고립돼 있던 중국 조사단 24명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국 쇠빙선이 빙산과 충돌에 고립된 것으로 아라온호가 남극 해역에서 구조 활동에 나선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올겨울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의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구름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강우의 원리부터 미세먼지 제거 효과까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과학책 하면 어려운 전문 지식을 나열해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각종 유머와 재미있는 그림체로 아이는 물론 어른도 쉽게 볼 수 있는 과학 만화를 그리는 김도윤 작가를 오늘 주민피플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중 두 나라가 현안인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북부 지역의 미세먼지 조사 대상 도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밝혀줄 중국 측의 보고서는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잇따라 열린 한중 환경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을 중국이 수락해 성사됐습니다. 구체적인 구축 방안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보고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할 때 우리가 그 예보 결과를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희 한국 미세먼지에 주는 영향을 예측을 하고 예보를 한다면 많은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시작한 이른바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과 다롄 등 중국 북부 지역 4개 도시에서 해오던 공동조사 연구에 탕산과 세냥 2개 도시를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이동 경로 등이 담긴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를 중국 측은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1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맞춰 발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양국 환경회의에서도 중국 측은 2013년 이후 중국 내 주요 지역 대기질이 40% 이상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제기후분석단체 기후행동 트래커는 지난해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2.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석탄 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도씨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 석탄 발전 출력을 제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석탄 발전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그 이유로 석탄 화력 발전 단가가 가스보다 여전히 저렴한 구조적 문제를 들며 한국 전력 시장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기후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올해 1,082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에 약 100억 원이 새롭게 지원되고 2009년부터 시행해오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업에는 900원가량이 투입되는 등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한 달 넘게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과 대지는 흙먼지가 날릴 만큼 바싹 메말라서 겨울 정취가 실종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랭지 배추밭이 황토빛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한우 방목이 끝난 초원도 황량한 모습입니다. 예년처럼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겨울 풍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관령 지역에 한 달 넘게 눈이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꽃 산행으로 유명한 대관령 선자령 등산로 역시 바싹 메말랐습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잔설을 제외하면 눈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눈꽃 산행으로 유명한 산인데 올라갈 때마다 밟을 때마다 먼지가 폭풍 나서 느낌은 안 좋아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도 비상입니다. 특히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이번 겨울 적설량이 기록될 만큼 눈이 내린 적이 아예 없습니다. 산속의 나뭇잎들은 이렇게 바싹 메말라 있어 거대한 하얗거나 다름없습니다. 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겨울 강원도에서는 벌써 산불 7건이 발생해 축구장 4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산림청일기 5대를 배치하였으며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 900여 명을 통합 운영하여 기상청은 오는 26일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 반가운 눈 소식이 있지만 적설량은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남극 인익스프레서블 섬에 고립된 중국 기지건설 조사단의 철수 지원 활동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지건설조사단 24명은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섬에 기지건설 활동을 하고 철수할 예정이었지만 타고 나오려던 중국 쇠빙선이 빙산과 충돌하는 바람에 고립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인근 해역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장보고 과학기지에 있는 헬기를 이용해 이들을 아라온호까지 이송했습니다. 고립된 중국 조사단은 생필품이 부족한 데다 다른 선박을 투입하는 데 열흘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라온호 이외의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국 측 조사단에 태운 아라온호는 다음 달 4일 뉴질랜드 리틀톤 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바다 쪽에 위치한 탱크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2년여 전부터 새어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오염된 물이 부근 원전 시설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탱크의 수위를 매일 측정하고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치 변동이 적어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NHK는 이어 지난 10일 제1원전 4호기에 배관 등이 통과하는 지하 터널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이 발견됐고 도쿄전력 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에서 약 2년간 300톤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그러나 탱크 내 오염수에는 기준치의 약 2배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누출돼 지하 터널에 고여있던 물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드론 축제인 드론쇼 코리아가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드론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개사가 참가해 자율비행과 군집비행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드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5G 상용화 시대를 맞아 드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민간이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해 전 세계 과학계를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유전자 탄생학이 논란이었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전 세계 과학계를 강타했었죠. 네. 최근 중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예상한 대로 정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 사건의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11월 26일 날 네. 중국이 남방과기대 허쟁크이 교수팀은 이 유전자를 교정한 아기가 탄생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당시 교정한 유전자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관련한 유전자로
이 태어날 아기는 에이즈의 면역력을 뭐 이렇게 가지게 됐다. 예. 이게 그 연구의 핵심이었는데 이 아기의 아버지가 에이즈 보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에이즈 관련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은 태어날 아기는 에이즈 안 걸릴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감염하려면 그 면역 인체 세포에 있는 그 CCR5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이 허젠쿠이 교수팀은 이 CCR5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없애버렸다. 뭐 이런 거죠. 없앴군요. 네. 그러니까 아기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를 위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걸까요?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윤리적 논란인 거예요. 이 지금 인간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교정을 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거든요. 금지돼 있군요. 다만 이제 연구 목적에 한해서 그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교정을 했으면 네. 14일 이내 폐기하는 것은 허용이 돼 있어요. 예. 근데 허젠쿠이 교수팀은 이거를 출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암묵적인 합의를 무시했다. 뭐 이런 게 금기됐군요.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논란은 이게 어떤 맞춤하기 가능성 때문인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 이렇게 뭐 특정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교정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맞춤하게 탄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논란을 불러왔던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CCR5라는 유전자를 교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이 아기가 진짜 건강하게 자랄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크게 두 가지 문제점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당국도 이번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착수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중국 당국은 조사 결과 이 허 교수의 어떤 이 실험은 불법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 지난 2016년 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어떤 윤리 지도 원칙을 세웠어요. 아,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 세웠는데 이 원칙을 일단 무시했다는 건데 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출산 목적의 그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걸 어겼다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허 교수가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 당국이나 학교 측의 이 감독을 피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교묘하게 아. 실험을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당국 광둥성 정부는 네. 이 사건을 이제 공안 기관에 넘길 예정이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거죠. 형사처벌 가능성이요. 만약에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치는 이 네. 허 교수가 부패 혐의도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예. 이 중국에서 부패는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이 돼서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최고 사형이요. 그래서 뭐 사형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볼 상황이지만 네. 좀 그래도 무겁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허 교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과학계가 입은 피해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뭐 이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엄청나게 그래서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인데 네. 사실 이번 허젠쿠이 교수의 이 사건은 어떤 그런 중국 과학계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두고 넘어갈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다만 이번에 이 허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 어떤 인간 배아에 대한 어떤 유전자 교정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환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논란은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죠. 우선 인공강우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인공강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 그럼 먼저 자연 상태에서 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건지 그 원리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가 내리는 원리요. 비는 이제 구름에서 내리잖아요. 네. 근데 구름은 작은 어떤 물방울로 이루어진 이 구름 입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름 입자들이 모이면 이게 구름이 되는데 이 구름 입자 하나 가지고는 비가 만들어지지가 않고 예. 구름 입자가 한 100만 개 이상이 모여지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중력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빗방울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인공 강우는 이 구름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뭉쳐지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그 요오드와 은이나 네.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물질들이 쓰이고 있어요. 요오드화나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걸 구름씨라고도 부른다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 강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좀 저감하겠다 이런 실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인공적으로 비를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에 예. 비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아까 설명을 했지만 구름 입자들을 뭉치게 하는 거잖아요. 구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구름이 하는군요. 있어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막지대 같은 데에서는 인공 강우를 이렇게 하게 해서 뭐 이렇게 가뭄을 해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사막이랑 비슷하게 이 가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실은 이 어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를 성공하는 건 좀 극히 힘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형적인 특성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이 구름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데 구름도 그냥 구름이 있으면 안 되고 이 구름 입자가 많이 있어야지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구름 수증기가 입자가 많은 구름인가요? 많은 구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예.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예. 습한 구름이 있어야 된다. 네. 태국 같은 나라는 이런 습한 구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런 습한 구름보다는 좀 건조한 구름이 많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 강우가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 강우는 194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네. 이 당시 미국에서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 뭐 미세먼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는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없군요. 그래도 이 서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내용은 감기와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이 감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아파도 일주일,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뭐 일주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그런 감기약이라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이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고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개념의 약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감기약에서 또 몇 가지 재미난 속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머리를 감고 찬 머리로 뭐 바깥에 나가면은 감기가 걸릴 것이다. 내지는 뭐 찬 공기를 쐬면 감기에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머리 말리고 나가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감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감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머리가 차가운 상태로 밖에 나갔다고 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더 우리 몸에 잘 들어온다거나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찬 공기를 쐈다고 해서 사실 또 똑같은 이유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속설은 단지 속설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종합 비타민제 뭐 이런 거를 먹으면은 뭐 감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기는 뭐 춥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좋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걸리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천리안 위성 등을 개발한 연구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는 과제에만 도전해서는 안 된다며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가가 출연한 그 연구소의 연구과제 성공률이 무려 99.5%에 달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도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실패조차도 다음에 성공을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실패를 거듭해 나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2021년에 본발사체의 발사를 앞두고 다들 뭐 기필코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굳은 그 사명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성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그 과정에서 실패도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해 나갈 테고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전 특구 등 전국 5개 연구개발 특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펀드 자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7,500개 기업을 배출하고 매출 70조 원, 고용 인력 3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략을 발표하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구소 출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특구 펀드를 지난해 1,4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까지 4,2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신기술을 허가 이전에 시험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연구개발 특구법을 개정해 신기술 테스트베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공동연구팀은 질병이 없는 일반인과 암 환자, 환자 가족, 의사 등 4개 집단 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인의 46.2%가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는 59.1%, 환자 가족은 58%, 의사는 63.6%로 나타났으며 이런 비율은 병의 경과가 악화할수록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인과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많은 사람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위에 사고가 나면 CCTV가 저절로 움직이고 관제실에 돌발 상황이 생겼다고 알리는 시스템이 부산 광안대교에 도입됐습니다. 레이더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 짙은 어둠이나 안개 속에서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안대교를 비추던 CCTV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400m가량 떨어진 지점 갓길에 차량이 서 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 해당 지점에는 돌발 발생이라는 문구가 생깁니다. CCTV에도 보이지 않았던 돌발 상황을 파악해 CCTV를 움직이게 하고 근무자에게 알린 건 레이더 기반 시스템. 도로 위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찾아내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검지 구간 내의 이동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크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알람을 울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 역주행 차량, 보행자 등 도로 위 각종 돌발 상황을 98% 이상 찾아냅니다. 또 교통량과 점유율, 평균 속도 등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제센터에 보내기도 합니다. 작은 레이더가 검지할 수 있는 거리는 400m입니다. 이 광안대로에는 모두 23개 레이더가 도로 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하다 보니 야간 시간대나 악천 후에도 CCTV만 설치했을 때보다 상황 파악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도 CCTV로만 모니터링이 안 될 때 레이더 돌발 검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게끔. 부산 광안대교에는 지난해부터 레이더를 이용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제주 평화로와 부산 지역 교차로 4곳에서도 운영 중이고 울산대교에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메이주가 앞면과 옆면에 구멍이 전혀 없는 이른바 포트리스 스마트폰 제로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기존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는 곳에 터치 패널을 달아 실제 버튼이 없어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또 앞면에 구멍과 버튼을 없애는 대신 디스플레이에 음향 기술을 적용해 스크린 자체가 스피커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사들이 풀스크린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력 과시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 상용화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과학 지식을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과학이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질 텐데요. 어른들도 배꼽 빠지게 웃으며 읽을 수 있는 과학 만화를 그리는 과학 만화가가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과학 만화가 김도윤 작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앞두고 네. 작가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진짜로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인터뷰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 네. 우선 작가님 필명이 갈로아잖아요. 네. 무슨 뜻인가요? 갈로아라는 필명은 이제 네. 곤충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 갈로아 벌레는 과거 빙하기 때 살았던 곤충인데요. 네. 당시 추위에 적응해 번성했다가 지금은 그 일부만 살아남아 예. 마치 살아있는 화석 같은 곤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갈로아 벌레 표본을 가져왔습니다. 아, 이건가요? 네, 되게 조그만데요. 네, 진짜 작네요. 네. 중학교 때 네. 곤충 채집하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갈로아 벌레를 만나게 됐었는데요. 근데 기존에 알려진 갈로아 벌레의 서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네. 또 형태적으로 다른 갈로아 벌레랑 달라 이 곤충이 이제 신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신종 곤충을 제가 처음 발견했다라는 이제 점이 되게 의미 깊었고 또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지금까지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명이 여기 있는 갈로아에서 나온 거군요. 네. 네. 작가님은 또 생명과학을 전공하셨죠. 네. 근데 어떻게 만화가가 되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네. 되게 좋아했고 또 이제 재밌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쭉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미술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좋아하는 만화를 계속 따라 그리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림 공부를 하셨군요. 네. 특히 제가 자라온 세대는 이제 국내 만화 시장에서 학습 만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자라서인지 재밌는 학습 만화를 그려내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곤충 채집도 자주 다니는 등 곤충에 정말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곤충학도가 되고자 생명과학과에 진학한 것이고요. 네. 이제 문득 이런 전공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만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을 전공한 만화가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공을 공부하는 동시에 추가로 연구도 해가며 과학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곤충학도가 되고자 결심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인지 곤충 만화를 또 그리셨죠. 네.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 이런 책인데 이게 연재 시작 6개월 만에 400만 돌파수를 기록했다고요. 네. 예,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이 웹툰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는 성인들을 겨냥한 과학 만화책입니다. 예. 그래서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과학 만화의 대부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과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곤충의 전체적인 진화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으로 나눠서 소개하고요. 예. 이제 다음으로는 날개의 진화, 곤충의 성공 비결,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관한 설명 등을 다뤘습니다. 예. 그 외에도 모기나 바퀴벌레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아침 강가에서 달리기 할 때 네. 머리에 이렇게 모이는 벌레 정체 예. 같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만날 수 있는 일상의 곤충들에 대해서 등장했고요. 네. 이제 다른 책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주진 않았지만 이제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그 곤충의 되게 다양한 성생활 등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찰스 다윈의 진화론 말씀하셨는데 이런 용어들이 독자들이 보기에 좀 딱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이런 부분 좀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만화 독자님들은 뭔가를 이렇게 배워가는데 굉장히 시간을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만화는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뭔가 지식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논피적 장르에 가진 나름의 장점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화는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루하지 않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재밌게 하려고 이제 많은 드립들을 넣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적절하고 재밌는 드립들이 생각나면 이제 메모를 해놓고 혹은 나중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끔 진행이 너무 딱딱해서 이제 슬슬 재밌는 드립을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네. 이제 모아둔 재밌는 사진들이나 인터넷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제 적절한 드립을 골라서 또 이제 만화에 넣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네. 각종 드립이나 뭐 아재 개그 덕분에 이 곤충 자체가 좀 더 친근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곤충 만화를 쓰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재미있는 곤충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에 맞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걸 알아보거나 혹은 네.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곤충의 프로포즈를 이제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그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많은 곤충이 짝짓기 전에 수컷이 암컷에게 먹을 거를 이제 선물해 줍니다. 먹을 것을요? 네.
그러면 이제 암컷이 선물 받은 먹이를 받으면서 이제 산란을 위한 영양 보충도 하며 짝짓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어떤 파리매들은 먹이를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데 먹이가 아니라 가끔 나뭇가지 조각 같은 쓰레기를 넣어서 선물해 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뻔뻔하게 들고 가서 이제 암컷에게 선물한 뒤 암컷이 포장을 뜯는 동안 짝짓기를 하고 튑니다.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이 부분이 신기하기도 한데 네. 곤충의 진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만화 오디세이를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책으로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 오디세이는 2017년 SF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기도 한 작품이죠. 네. 또 직접 나사에 다녀오시고 나서 집필하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우주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건데요. 네. 나중에 오디세이를 그릴 때 그때 경험들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당시 발사장이나 우주선 내부 등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남겨왔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로켓이나 로켓을 운송하는 이 장치 등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될 만큼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거대하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한 깊고 심오한 철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 거대한 로켓 자체에 매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만화에서 이제 커다란 로켓에 매료되어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성은하 캐릭터 아닌가요? 다른 캐릭터. 다른 건가요? 네. 자, 보통 그러면 이렇게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직접 취재를 다니시는 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을 위해 이제 또 영국 런던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숙녀들의 수첩이라는 18세기 여성 수학 잡지에 대한 이제 작품을 작업할 때인데요. 16세기에 세워진 출판사 건물에 네. 3번이나 왔다 가서 이제 만화를 위해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생동감 넘치고 만화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나눠본 만화들 다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혹시 차기작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새롭게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있는데요. 어. 제목은 이제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신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와 형식은 비슷합니다. 네. 반면에 이번엔 이제 곤충 이야기가 아니라 공룡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맛보기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뭐 티라노사우루스의 생태라든지 영역대별로 다른 생태적 위치 예. 혹은 뭐 그 외 기타 등등을 재밌게 다룰 예정이고요. 또 공룡이 뭐 이렇게까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나 왜 이렇게 거대한지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해서도 이제 생태학적인 이제 측면을 통해서 네. 이제 설명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만화도 열심히 취재하고 다녔으니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요. 네. 이거는 언제 연재하시나요? 지금 연재하고 하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매주 무슨 요일이죠? 매주 금요일 날. 금요일이요. 올리겠습니다.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만화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도윤 작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윙 연구선 아라온호는 2009년에 건조돼 올해로 10년째 극지방의 연구 활동을 수행 중인데요. 아라온호의 구조 활동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빙하에 부딪혀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을 구조했고요. 화재가 났거나 빙하에 갇힌 우리나라 어선들도 구해낸 바가 있는데요. 남극의 산타라고 불리는 아라온호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